금 가격 오를 때 은 가격도 똑같이 따라 오릅니다. 다만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 금의 이런 상승 사이클일 때 은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좀 더 높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기원 대표처럼 그런 금의 상승하는 그 미래를 믿는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현물을 사야 될까? 아니면 뭘 사야 될까?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투자 방법 좀 알려줘 봐요. 금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자면 실물을 사는 것, 뭐 골드바 같은 그런 형태의 실물을 사는 것과 아니면 이제 비실물, 뭐 금융자산의 형태인 뭐 금통장, ETF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인 실물부터 설명을 드리면, 실물은 우리가 흔히 뭐 금거래소 아니면 금은방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골드바와 이제 뭐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금의 형태인 이런 형태로 금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실물이죠? 실물금. 네네, 맞습니다. 실물금입니다. 그 조그만 바가 얼마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5돈 18.75g이고요. 가격은 한 250만 원 정도 선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골드바는 조그만 소형 골드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돈, 얘의 무게의 2배 정도 되고, 얘는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요즘에 거래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실물의 형태는 이제 단점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살 때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건 나중에 팔 때 뭐 돌려받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자마자 한 10% 정도는 손실을 보고 시작한다. 사업자를 하더라도 그 부가세를 돌려받지는 못해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내가 직접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우려, 그러니까 보관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제품을 살 때 이제 예를 들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금이 진짜 순도가 정확한지 중량이 정확한지 일반인 입장에서 그걸 정확히 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 이런 세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물을 잘 선택을 안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을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결국에는 실물로 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굳이 불편하게 실물로 보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탈중앙화된 자산을 내가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는, 그게 국가가 됐든 어떤 기업의 증권사나 뭐 이런 데가 됐든 거기에 그 통제 안에 있는 형태로 금을 투자한다는 건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건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 가격이 올랐던 역사에서 국가가 금을 통제했던 역사들이 많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금의 본질에 가깝게 투자를 하려면 이런 실물 형태가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0% 손실을 보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이 한 번 오를 때 진짜 많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처럼 가격이 저렴한 시점에 한 5년 뒤에 우리가 금을 바라보면 지금 가격은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5년 후에는 지금 2,700불 하는 게 3,000불? 23,000불까지 네. 거의 한 9배 더 네.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네. 그걸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싼 거지. 9배 네. 오를 그 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꼭 23,000불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5년 뒤에 금값이 지금보다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처럼 가격이 저렴할 때 내는 부가세 10%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부가세를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그 당근마켓 이런 데서 개인 간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판매자분에게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매수하는 방법?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무적으로도 이제 합법적으로 금을 부가세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인 간 거래 상에서 여러 가지 뭐 신뢰 문제.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개해주는 플랫폼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개인 간에? 네, 개인 간 거래를 이제 판매자한테 금 받아서 검수하고 문제 없으면 구매자한테 넘겨주고, 구매자한테 받은 돈을 이제
판매자한테 주기 때문에 판매자랑 구매자가 만날 일도 없고 잘못된 제품이 살 일도 없는 거죠. 거기선 수수료를 얼마나 떼요? 보통 2%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가세 10%에 비하면 싸네. 네, 2%.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구매자가 내는 게 아니고 판매자가 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매자는 오히려 금을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현물 투자에 네.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관이 어렵다. 근데 보통 이제 집안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큰 아주 묵직한 금고들이 있고 거기다 네. 부자들은 금을 네. 딱 챙겨놓고 네. 안전하게 보관하든가 네. 아니면 은행 개인 금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죠. 네. 보통 그런데 네. 난 우리 방송 전에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조기원 대표도 금을 모아서 네. 현물로 사고 있고 네. 사들이는 골드바가 지금 몇 개라고 그랬죠? 지금 총 골드바 전체를 합치면 한 114돈이니까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개. 12개의 골드바를 모아서 그걸 땅에다 묻어뒀다. 네, 밭에다 맞습니다. 묻어뒀. 아니 이거 제가 저 몇 년 전에 그 밭에 도박 자금 몇백억을 갖다가 그 네. 밭에다 묻어둔 게 뭐 포크레인 공사하다가 드러났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 아니 왜 그 불안하지 않아요? 밭에다 두면 난 좀 걱정되네. 네. 일단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한 건데요. 집에 금고가 있으면 도둑이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누군가 입장에서 보면 저기에 금이 있겠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본가는 또 이제 그 농사를 지시다 보니까 땅이 여기저기에 있고 그리고 땅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되게 그냥 보면 되게 황무지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을 찾기는 되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땅에다가 금을 묻어놨는데 정말 문제는 저도 그 금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보물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아니 그 보물지도만 찾으면 그 금 찾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그 보물지도는 누구도 못 찾게끔 제가 잘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지도 보면은 위치 정확히 알아요? 아니면 네. 자기만 알 수 있게 암호 형태로 해놨어요? 예, 암호 형태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나무에서 몇 발자국 가야 된다 이런 건데 그거를 또 그대로 쓰면은 이제 누군가가 그 보물지도를 봤을 때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보물지도만 보면 찾을 수 있게끔 네. 이거는 아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조금 나만 알 수 복잡하게, 네, 있게? 저만 알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진짜 옛날에 해적들 아니면 그 부자들, 네. 귀족들, 왕들 이게 막 상인들 네. 그 자기만의 그 보물을 숨겨두는 장소 있고 보물지도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네, 이해가 되네. 이런 실제로도 현재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보니까 네. 난 불안해서 잠 못 잘 것 같은데. 오히려 한 번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쭉 지내다 보니까 딱히 불안할 일이 없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도 가끔 금을 모으면은 아유 그래도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저 금 좀 쳐다보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하고 싶을 텐데. 약간 그 묵은지처럼 이렇게 오래 잘 익혀두는 맛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물 말고 실물 말고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네, 이것도 좀 맞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금을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융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ETF 형태가 있는데요. ETF는 일종의 펀드이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금을 투자한다기보다는 금 가격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설계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금 가격 오른 것과 비슷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편리하다. 우리가 이제는 주식 어플 보통은 다 하나 정도씩은 갖고 계시고, 그리고 주식 어플에서 그냥 뭐 입금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뭐 금 ETF, 금 ETN 이런 거 검색하면 소액으로도 바로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수수료가 한 0.6%에서 0.7%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사고 팔 때 내는 비용이 확 줄어든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제 ETF의 단점은 이게 나중에 팔 때 그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즉 수익의 15.4%를 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뭐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야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은 한 번 오를 때 정말 많이 오른다는 게 문제예요. 막 나중에 진짜로 봤더니 막 한 5배, 6배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수익의 15.4%는 업계 세금이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과세라고 해서 이제 그게 누진세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금융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ETF나 금통장보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입하신 그 주식 어플에서 이제 메뉴 검색할 수 있는 탭에 뭐 금현물, 뭐 금거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제 주식과 똑같이 거래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금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ETF보다도 더 낮은 0.2%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살 때 팔 때 세금이 없어서 편하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금을 사면 이제 내가 얼마만큼의 금이 내 소유다라는 어떤 그 지분 이것만 네네. 있고 현물 주는 건 아니고 보관은 그들이 하고. 네, 맞습니다. 한국예탁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금을 투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지금 은 가격도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은도 투자한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직접 은을 가져왔죠? 네. 이 금보다 네. 금은 조그만데 네. 실버바. 네, 맞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이 실버바를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렇게 실버바를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금처럼 아주 비싼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무게일 때 이 1kg이 금이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은은 한 15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100분의 1이네. 네, 거의 뭐 80분의 1, 90분의 1 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1억치만 산다 해도 이제 집에 이제 은이 이만큼 쌓여서 이제 실물 투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역사적으로 금이랑 같이 돈으로서 쓰였던 게 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 데이터 100년치를 겹쳐서 보면 금 가격 오를 때 은 가격도 똑같이 따라 오릅니다. 다만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올라요. 마치 우리가 뭐 비트코인 투자할 때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고, 뭐 주식도 대형주 상승할 때 소형주들이 더 상승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은도 금에 비해 시장 규모가 10분의 1이다 보니까 상승할 때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의 이런 상승 사이클일 때 은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좀 더 높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은이 산업적 수요로서 요즘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은이 이제 원소 특성상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데, 근데 이제 구리를 예전에 사용해서 대체했었던 게 요즘은 뭐 AI다, 뭐 인공지능 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5G,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다양한 쪽에서 고도화된 기술이 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수적으로 은이 사용되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2015년 이후로 역사상 최대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은의 수요량이. 근데 그거에 비해 가장 문제는 금이든 은이든 이제 좀 없어요. 예, 지구상에 금과 은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 자원 채굴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네, 사실상 이제 고갈에 다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채굴량도 많이 줄고 있고, 금 가격이 올라도 채굴량이 안 오르는, 은도 같이 안 오르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드는데 은의 수요는 막 폭발해서, 그래서 원래도 금이 오를 때 은이 더 많이 오르지만 지금은 좀 더 그런 산업적인 특성까지 은은 좀 더 그런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되게 포텐셜이 큰 자산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쓸모도 있고 자원 고갈의 리스크도 있는데 은 가격이 이렇게 100분의 1 정도밖에, 9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업계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제 해외에서는 실제로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CEO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귀금속 조사기관인 실버 인스티튜트라던가 이런 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은이 그런 과거에 비해서 생산량이 더 많아졌냐, 아니면 뭐 매장량이 더 늘었냐, 이런 거 볼 때 똑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분명히 지난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95%의 기간에는 금이랑 은의 비율이 한 10대, 15대 1 정도로 그 금 하나 가격이면 은 15개를 가질 수 있는 비율이었는데 지금 뭐 80개, 90개 가질 수 있는 이 정도 비율까지 내려왔다는 건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은이라는 자산이 예전에 돈으로 쓰였으니까 중앙은행들도 보유하고 있고 요런 수요가 탄탄했지만 이제 중앙은행들 중에서 은 보유하는 게 러시아 빼고 없거든요. 네.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은도 보유한다 이렇게 공표를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의 이제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마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금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게 다시 줄어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은이 안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저평가도 해소될 여지가 있고 두 번째 산업 수요도 폭발하고 있고 세 번째 고갈에 다가갔기 때문에 은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은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왜냐면 가치가 금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현물로 보관을 한다 그러면 공간이 엄청나야 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은 투자가 정말 애매한 게 차라리 이제 좀 너무나도 이제 부피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실물이 아닌 금융자산 형태로 투자를 하면 좀 뭔가 효율적인 게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KRX 금시장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은시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금융자산 형태로 투자했을 때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 예, 그러면 그나마도 나은 건 제가 볼 땐 ETF.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ETF가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SLV 이런 ETF가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어떻게 되든 자리를 좀 마련해서 실물을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금보다 오를 때 은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데 거기에 양도소득세 22%를 떼는 것보다 ETF를 통해서 하면 네네. 차라리 실물 정말 지금처럼 가격 저렴할 때 부가세 10% 내고 뭐 그것도 좀 안 낼 수 있는 아까 전에 알려드린 그런 절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내더라도 그 정도만 내고 그냥 은을 쌓아두면 나중에 가격 오를 때 판다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나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네, 살 때 이제 부가세 10% 냈으니까. 그래서 실물을 가는 걸 좀 더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보관이 불편하다 하면은 ETF 형태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제 이 금 가격도 그렇고 은 가격도 워낙 올라서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백일 돌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선물 할 때 반지 네. 이런 걸로 줬던 것들이 네. 이제 좀 어려워지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문화는 아무래도 남아있다 보니까 한돈 돌반지를 사는 경우보다는 반돈이나 심지어는 1g 줄여서? 네, 맞습니다. 중량을 줄여서 뭐 금은 또 특성이 진짜 얇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얇게 이렇게 해서 1g짜리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자꾸 그 우리 저 조기원 대표의 그 밭에 있는 골드바 16개가 탐이 나는데 같이 암호에 대해서 토론 좀 합시다. 아닙니다. 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골드바로 보관하는 분도 있지만 액세서리로 뭐 보석 이게 저 반지나 귀걸이 같은 어떤 세공을 해서 보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또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하고 어때요? 가치로 나중에 따져봤을 때? 단순히 투자의 효율만 두고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팔찌라고 할 때 이 팔찌의 순도가 일반적인 골드바나 이런 덩어리 형태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찌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이어붙일 때 금이 좀 약하다 보니까 거기 사이사이에 댐이라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순물이 섞여서 전체 순도를 볼 때는 이제 이런 순수한 금보다는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그 부족한 순도만큼을 이제 정제료라는 명목으로 이제 더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뭐 골드바를 만드는데 가공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이제 팔찌나 목걸이 이런 것들은 가공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걔들 나중에 판다 그래도 금값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지 공인비는 못 받다 보니까 손실이 조금 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두고 본다면 골드바는 사놓으면 가끔 뭐 내가 꺼내보는 그 정도의 즐거움 아니면 저같이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그냥 금을 샀을 때 경제적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팔찌를 사면 10년 내내 차고 다녀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자동차를 사거나 핸드폰을 사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있는데 금이라는 자산은 뭐 5년, 10년, 심지어 1만 년이 지나도 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제적 가치까지 본다면 내가 평소에 금 액세서리도 좋아한다 하면 오히려 액세서리 형태가 더 메리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밭에 묻어둔 금 16 골드바 네. 그거는 그 5년 후에 개봉을 하는 겁니까? 비쌀 때 팔기 위해서? 네네, 맞습니다. 아, 5년간은 땅에다 진짜 묻어두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보물지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래요. 맞아.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잘 숨겨놓은 곳을 자신만 볼 수 있게 표시해 놓은 거. 그게 네. 사실 보물지도지. 네, 나만의 맞습니다. 보물지도. 네. 야, 이거 부럽네요. 보물지도도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금, 지금 바로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느 사는 어떤 좀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네. 어떤 타이밍, 언제가 좋아요? 사실은 이 금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이밍을 잡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타이밍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하나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보조지표 중에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지금 좀 과열돼 있냐, 단기적으로 볼 때 좀 가격이 과열돼 있냐, 아니면 좀 공포에 있냐, 이런 걸 통해서 과열되어 있으면 매수를 좀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낙폭과대처럼 이제 공포에 잠겨 있을 때는 RSI가 네, 맞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네, 일반적으로 수치로 따지면 30 이하에 있을 때는 좀 매수를 권장하는 이런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금을 이제 이거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상당히 잘 맞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이 변동성이 이렇게 큰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엔간하면 이제 웬만하면 그 과열을 가기도 되게 어렵고 웬만하면 그 밑에 이제 낙폭과대를 가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과열됐다? 그러면 조금 이제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면 지금쯤이면은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봐도 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RSI라는 지표를 활용해 보면은 그래도 단기적인 타이밍을 이제 어느 정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금 투자를 시작한 우리 조규원 대표. 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